꼭 알아야 할 주요 이슈들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쉽게 풀어드리는 이진영입니다. 많은 사랑을 받았던 영화 써니 기억하시죠? 당대에 유행했던 음악과 아이템으로 많은 관객들의 인기를 얻었었는데요. 올 한 해에도 역시 이렇게 향수에 젖어들게 만드는 레트로풍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는 경제 성장의 주역이자 또 사회 주도 계층이 되면서 이들의 경제적 활동은 국가와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은퇴 시기가 맞물리면서 이것이 경제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제는 기업에서 새로운 노년 소비 계층으로 부상하고 있는 베이비 부머 세대를 공략한 마케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일까요? 이슈타파에서 알아봅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60세 이상을 뜻하는 이른바 실버 세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 주도층으로 최근에 좀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현재 실버 세대는 어느 정도로 좀 추정되고 있나요? 현재의 고령화 사회에서 65세 이상 인구를 얘기할 때 보통 얘기하는데, 현재는 우리나라 인구의 11%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2018년 되면 이제 전 인구의 14%가 이제 65세 이상의 인구가 되고요. 2026년에 이제 20%를 넘는 이제 그러니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이 고령화 속도라는 것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스웨덴이나 아니면 그런 선진국들이 한 100여 년 걸렸던 것들이 저희 나라는 18년, 8년 이렇게 짧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대적으로 이제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는 시간이 부족하다. 이게 현재는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당면한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게요. 우리나라가 속도가 정말 빠르다고 하던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초고령화로 진입하는 속도가 유난히 빠른 이유는 뭡니까? 왜 그런 겁니까? 보통 고령화 사회라는 것은 이제 출산율이 저하되고 그다음에 기대 수명이 증가할 때 저희가 보통 고령화 사회를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최근에 의료 시설이 발전하고 그다음에 소득이 증가하면서 어르신들의 기대 수명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100세 시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불어 이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어요. 그래서 1983년 이후에 보통 저희가 인구가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합계 출산율이 보통 2.1이라고 하는데 2.1 이하로 떨어지면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돼서 한 2010년경에는 OECD 국가 중 최저치를 기록해서 1.2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적은 인원이,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특히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기존에 살아계셨던 어르신들이 더 오래 살면서 이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급격한 고령화 현상이 이제 급격히 또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얘기하기를 저희 나라가 압축적인 성장을 했다는 것처럼 압축적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활약을 했었던 베이비 부머 세대가 실버 세대로 이제 본격 진입을 하게 될 텐데 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좀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이제 가장 크게 얘기하는 게 이제 일반 재정적인 문제죠. 왜냐하면 많은 수의 노인들이 있고요. 적은 수의 젊은 층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보통 모든 나라가 그렇지만 이제 젊은 세대가 세금을 내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은퇴하면서 그 세금의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인구 구조가 역전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적은 분들이 기여를 함으로써 생기는 재정적인 어떤 불안정,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노동시장의 변화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젊으신 분들은 적게 노동시장에 남아있고,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은퇴하면서 노동시장에서 노동 인력 감소 현상이 좀 생길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복지나 의료비 지출입니다.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많아지면서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요.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나이가 먹으면서 노인성 질환이라든가 만성 질환이 증가하면서 의료비 지출이 훨씬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기대 수명이 점점 증가하면서 의료비 비중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의료비에 대한 수요들도 더 이제 길어지고 더 이제 강해지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점들 또한 그런 위협들이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직면한 문제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버 시대 세대에 진입하는 베이비 부머 같은 경우는 노후 준비가 좀 잘 돼 있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현재 65세 노인들은요. 부끄럽게도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낮은 그러니까 높은 빈곤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46.6%의 어르신들이
빈곤에 있고요. 특히 이제 혼자 사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76%란 높은 수준의 빈곤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빈곤율이 그 선진국들에 있는 어르신들보다 높은 이유는 네. 연금에 대한 혜택이 없었던 세대들이에요. 아시다시피 이제 2008년부터 2008년부터 국민연금 수혜자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현재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연금 혜택이 없고요. 많은 분들이 못 받고 있고, 그다음에 자식에 의존해 있는 상황이지만 자식들이 그거에 대한 어떤 부양 의무 이런 것도 옛날만큼 안 되는 상황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혼자 생활을 힘들어하는 게 이제 현재 노인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그 실버 세대라고 하는 앞으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이제 65세가 되는 2020년부터는 좀 다른 양상이 보여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러니까 현재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지금의 어르신들과 좀 다른 세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 개발의 수혜도 입으셨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나 사회적인 어떤 경제 성장을 경험하신 분들이고, 소비 패턴도 현재 노인들과는 좀 다르고요. 그리고 현재 그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 가입률이 90%를 넘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노후를 준비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인보다 상대적으로 이제 네. 더 나은 형태의 소득층, 예. 그다음에 소비층이 이제 베이비부머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 베이비부머가 고령층으로 이제 실버층으로 진입하면서 네. 현재 노인의 그 빈곤이라는 그런 어떤 고정관념들이 조금씩 이제 사라질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그 실버 계층과 베이비부머 세대, 즉 뉴 실버 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가장 큰 차이점은 그럼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살아왔던 세대가 다르죠. 그래서 뭐냐면 그 과거 65세 이상, 지금 현재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이제 뭐 유교도 겪으셨고요.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제 그 광복이라든가 아니면 그 일제시대를 겪으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살아왔던 이 형태나 어떤 소비나 아니면 그런 소득이 아주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살았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현재 베이비부머들은 55년이 이제 제일 나이 드신 분인데 다 대부분 한국전쟁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이고요. 네. 경제 성장을 경험하셔서 나름대로 이제 그 국가의 어떤 풍요로움 아니면 경제적인 풍요를 어느 정도 경험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소비라든가 특히 소득 면에서는 현저한 차이가 있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베이비부머 세대의 소비 행태도 조금 다를 텐데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자신을 이제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소비하는 계층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예. 현재 어르신들은 자식을 위해서 헌신을 많이 했고 노력을 많이 했고 자기가 안 쓰고 그랬는데 지금 베이비부머도 약간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은 나름대로 어떤 자기의 여가를 즐기셨던 분들이고 문화를 즐기셨던 분들이고 또 자기 건강에 대해서 어느 세대보다 더 관심이 있고 또한 그것을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자기 중심의 어떤 사고들이 현재 노인보다는 많을 것 같고요. 또한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 그런 경제적인 능력도 현재 노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 실버 산업이 크지는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젊은 층에 거의 이제 소비도 집중이 돼 있었는데 최근에 기사들을 보면 이제 백화점도 노인 계층을 위한 뭐 실버 계층을 위한 그런 것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그러면은 그 실버 산업 자체가 좀 어느 정도까지 커질 수 있는 것으로 이제 보고 계시는 겁니까? 보통 이제 실버 산업이 성장해서 그러니까 개인당 GDP가 2만 불 정도 넘으면 이제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러네요, 2010년경, 그다음에 2010년이면 그 베이비 부머가 55세에 이제 진입한 시기거든요. 이 시기를 이제 실버 산업의 어떤 진입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 65세가 된 2020년 되면은 보통 우리가 실버 산업의 성장기에 돌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이런 수요들이 있거든요. 실버 산업에 대한 수요들. 근데 아직 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아직은 젊고 아직 소비보다는 생산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연령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실제적인 이제 실버 세대로 들어올 때 더 많은 이제 실버 산업에 대한 소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현재 한 33조의 그 정도의 그 실버 산업 예산 그 규모를 하고 있는데 2020년 경에는 한 125조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좀 앞으로는 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령화 속도와 맞먹는 실버 산업 자체도 빠른 성장이 이루어질
미친다고 봐야 되나요? 근데 실버 산업이 일단은 수요층, 이제 가장 큰 건 수요층이 더 증대될 거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것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버 산업의 가장 큰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이제 그 정부 정책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잠재 수요가 커진다라는 것만으로 이것이 커질 거다라는 거는 이제 가능한 거거든요. 수요는 가능하지만 예. 현재 이렇게 그 실버 산업의 복지 정책과 아주 연관이 많기 때문에요. 이것이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그 복지 용구라고 해서 실버 산업에서 그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품들은 장기 요양 보험에서 등급을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공단에서 한 80% 까지 보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들 위주로 현재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많은 수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어르신들도 그것을 구매할 때 어느 정도 이제 보조를 받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소비층이 두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주느냐에 따라서 실버 산업이 영향이 크고요. 그러니까 현재 그 일본의 경우도 일본의 그 개호보험이 실시된 이후에 이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실버 산업에 진출한 많은 기업들도 이제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자꾸 유동적으로 그 방향이 바뀌거든요. 경영 방침이라든가 방향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실버 산업이 앞으로 블루오션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예. 그건 맞는데 네. 과연 그냥 무조건 블루오션이냐를 봤을 때는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예. 정부 정책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의 요소도 있고 그것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그 실버 세대의 소비 특성을 고려한 그런 그 비즈니스 사업이 성패를 좌우할 텐데 어떠한 비즈니스가 부상할 것으로 보십니까? 이제 제일 큰 게 보는 게 이제 건강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이라면 보통 이제 실버 세대 그 어르신들이 이제 많은 관심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가족들한테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부양 가족들, 자식들. 저희가 보통 실버 산업이고 실버 비즈니스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이 이제 노년층이 소비자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노인분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제 부양하는 가족들, 가족과 아들이나 딸이나 며느리나 아니면 손자, 손녀들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사실은 실버 산업의 이제 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그 건강 관련된 산업들이 그 어르신 자체가 구입할 수도 있지만 가족 부양에 대한 의무가 강한 우리 동양과 같은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그것이 단순히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이제 관심이 있고 또 가장 전망이 있다고 생각 들고요. 네. 예, 또 하나는 이제 어르신들 여가를 즐기기 위한 여러 가지 상품들이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여행 관련된 상품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좀 즐길 수 있도록. 그다음에 과거에는 그냥 그러니까 효도 관광이라는 개념으로 했지만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르신들이 건강할 때 본인들이 즐길 수 있는 거,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도록 어르신들에게 맞는 어떤 그런 상품들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미국에 보면은 그 로드 스칼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어떤 거냐면 노인들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제 지식에 대한 욕구가 많습니다. 단순히 보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뭔가 배우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로드 스칼라 같은 경우는 어느 곳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곳의 역사나 어떤 산업과 관련 깊은 전문가가 같이 참석을 해서 만약 치즈가 많이 나는 지역을 방문하면 치즈가 만드는 과정이나 역사라든가 이 지역의 역사, 왜 치즈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단순히 어떤 새로운 지역을 관광하는 걸 떠나서 뿐만 아니라 어떤 산업이나 지역의 역사, 문화를 동시에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발달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실버 비즈니스에서 현재 노인층과는 다른 새로운 양상의 어떤 비즈니스, 여가 어떤 산업들이 이제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그 실버 세대를 위한 IT 쪽 분야는 없나요? 근데 IT는 단순히 IT가 있는 게 아니라요. IT는 결국 뭐냐면 그 개별 어르신들의 개별 그 패턴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뭘 필요로 하는지, 어떤 형태를 원하는지. 그러니까 이 IT라는 것은 기존의 어떤 여가나 어떤 건강과 연관시켜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족 부양의 경우도 어르신들을 부양하는 가족들이 사실은 요즘 최근에는 이제 많이 핵가족화되면서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어떻게 계시냐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도쿄가스 같은 경우는
그 집에 자기 부모님이 거주하는 지역의 IT 기술을 이용해서 뭐 가스 사용량, 그다음에 뜨거운 물 사용량을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IT 기술을 이용해서 어르신들이 지금 그러니까 오늘 가스를 얼마큼 사용했고 뜨거운 물을 얼마큼 사용했는가를 자식들의 그 핸드폰이나 아니면 이메일로 보내줘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지금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구나, 아니면 오늘도 음식을 드시는구나. 근데 갑자기 뭐 목욕하는 물도 안 쓰시고 가스도 안 쓰시면 아버님이 뭐가 아프신가?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IT 기술 자체가 활용된다기보다는 기존의 어떤 건강이라든가 여가라든가 여러 가지 그 비즈니스와 연계돼서 그 노인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아니면 그 가족들한테 맞춤형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IT가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실버 푸어가 요즘 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버 푸어 세대가 점점 현실화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 문제로까지 불거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데, 해결책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어르신들에 대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현재 어르신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 어르신이 될 이제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이걸 준비할 건가에 대한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은 이제 정부의 정책이나 아니면 많은 민간의 역할들이 이제 미래 노인이 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활기찬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가 해서 건강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관리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노후 관련된 보험이라든가 연금 상품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미래 노인들에 대한 그런 많은 그 준비들은 돼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현재 노인들에 대한 문제들이 사실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소득이 없거든요.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접근은 미래 노인과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하는 일자리 문제라든가 그 일자리 정책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에서 좀 더 일하면서, 사실 어르신들이 일을 하면 건강도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좀 독립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그 다음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이제 자기 부담이 적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어떤 의료비 부담을 낮게 하면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게 해줄 건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실버 푸어 문제는 좀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지금 예상보다 이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가장 큰 건 이제 정부 측의 어떤 정책적인 관점일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젊은 층들이 미리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연금에만 의존하기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진국들이 그래요. 그 연금과,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그다음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게 3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좋은 대책인 것 같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개인의 어떤 역할들, 그다음에 민간에서의 새로운 상품들 개발도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에 새로운 연금보험이라든가 생명보험들이 많이 발전돼 있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들이 사실 선진국에서는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젊으신 분들이 아니면 그 약간 중년들이 미리 자기가 갈 수 있는 요양시설을 보험 형식으로 가입하는 상품들이 이제 일본에서는 개발 중에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가 젊었을 때, 자기가 정신이 올바를 때 자기 힘으로 미래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들 개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민간과 정부의 같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령화를 단순히 정부에만 맡기기에는 이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이 정부의 부담이 크고요. 또 개인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정부에서 다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개인과 그러니까 민간과 정부가 이렇게 같이 고령화를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좀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너무 이제 국가에 의존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까운 일본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뉴 실버 세대를 겨냥한 마케팅이 한창입니다. 2000년대 노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2026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는데요. 소비자 기호의 변화는 기업은 물론 투자자들도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슈 타파 마칩니다. 고맙습니다.